오른쪽에 분은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일 수 있을 겁니다.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입니다. 못 지켜줘서 무력감이 든다. 장관 남편의 눈물입니다. 국정농단 사건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 텐데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암초들을 만난 것 같은데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같이 보고 오겠습니다. 건강이 안 좋아지셨다는 소식 때문에 부신 기능 저하증 지병이 있으셔서 원래 우울증으로 한 2, 3년 끝나지 않은 국정농단 얘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백성 변호사님 계속 자를 해주시고요. 세 분 전문가 더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같이 볼 주제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. 네. 좀 박 전 대통령 건강 얘기가 지난 주말부터 쭉 나와가지고 근데 그렇죠. 당청객에서 박 전 대통령을 엄마라고 부르는 한 소동이 있었어요. 이게 무슨 얘기죠? 이게 참 어제 벌어졌던 상황인데요.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지금 재판 때는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조직적으로 사실은 재판을 방청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아침에 서로 간에 이제 연락도 하고 해서 이제 아침에 하고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뭐 힘내십시오 뭐 이런 일 해서 감치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을 빚었는데 어제 급기야 한 분이 내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다. 그래서 박 전 대통령 향해서 엄마라고 이렇게 또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.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그 상황을 보고 웃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아마 재판정에서 정말 뭐 모든 일들 좀 다 벌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판정에 그 방청하시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좀 박 전 대통령의 아주 열성 지지자 분들인데 그 중에서도 좀 일반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하는 분이 있어서 재판 분위기를 많이 좀 해치는 것 같습니다. 네, 백 변호사님, 저희가 사파에서도 표현을 해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여성을 보고 미소를 지었고 이 여성이 퇴정을 하니까 변호인단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또 황당하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? 황당하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. 지금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.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엄마라고 부르고 또 퇴정되면서 쫓겨나면서 한 얘기는 김정은이 내 아들이다. 그럼 김정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손자네요. 지금 이 여성의 얘기로는 그런 얘기들을 황당한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아마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허탈한 웃음을 좀 지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니 법원 이 재판의 방청을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재판 방청하기 전에 정신감청 안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 다 들어오실 수 있고요. 근데 문제는 이게 초기에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굉장히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, 지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고 정말 어떻게 이 역사 현장에 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이 방청권을 신청을 했는데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저 방청하시는 분들이 박 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가서 보기가 선뜻 좀 내키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방청권 신청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 위주로 자꾸 방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가서 보시는 건 좋은데 거기서 각하라고 하면서 경례를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소란을 피워서 퇴정을 당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. 본인이 지지하시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받는 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지지하시더라도 가서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시는 것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영우석 박사님. 뒷이야기가 또 한 개가 더 있습니다. 엄마라고 불렀고 김정은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사건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씨의 남편 신동욱 씨가 또 트위터에다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. 박근혜 딸 소동에 대해서 기가 차다. 어머니 아버지를 사칭한 건 봐서나 딸을 사칭한 건 처음 본다라고 하면서 이모부가라고 트위터에 올려놨습니다.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보면 엄마라고 불렀던 그 40대 초반의 여성한테 신동욱 씨는 이모부 꼴이 된 거예요. 이렇게 계속해서 상호 이제 재판 자체가 역사적인 재판 자체가 희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서글퍼지는 거죠. 그 SNS 전해주시고 끝입니까? 알겠습니다. 아니 어제 재판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도 있었고 사실 어제 제일 주목을 받았던 건 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 박성엽 변호사의 최후 변론. 다른 재판입니다만 블랙리스트 재판 관련해서 뒷얘기들이 참 많은데요. 저희가 조 전 장관 남편의 최후 변론을 음성 대역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.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 목소리 한번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. 서울구치소로 조윤선 피고인을 찾아간 날
절대 쓰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맞이하라고 했습니다. 함께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고 살던 조윤선 피고인을 놓고 집에 돌아와 텅 빈 방을 돌아봤습니다. 결혼 당시 했던 나의 다짐, 지켜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.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. 예, 뭐 변호사이자 남편이 저렇게 이제 눈물로 최후 변론을 이어간 셈인데 일단 변호인 입장을 떠나서 가족으로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저께 그 최후 변론도 사실 왜 화제가 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변호사로서 최후 변론이 사실상 뭐 감동적인 어떤 경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겠지만 내용 자체가 사실 남편으로서의 어떤 입장. 그러니까 아내가 이 형사재판에서 이렇게 피의자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에 대한 소회 이런 것들을 좀 많은 분량으로 담아내면서 또 이렇게 울먹이고 또 그렇게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조윤선 전 장관도 함께 눈물을 쏟아서 그게 이제 화제가 된 것이죠. 이 두 사람 사실 7년 동안 뭐 열애를 했다. 캠퍼스 커플로서 열애를 했다고 해서 더 또 또 그 눈길을 끄는데 원래는 이 박성엽 변호사가 김앤장 소속으로 형사재판을 해본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주로 담당했던 게. 그런데 그 내용도 있습니다. 형사재판은 익숙하지 않았다. 그런데 어저께 말한 내용에서 가장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대목은 이런 것 같아요. 결혼할 때 7년 동안의 어떤 열애 끝에 결혼할 때 데려오면서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남자들은 보통 아내를 이제 맞이하면서 그런 약속을 하잖아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지켜주지 못한 점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빈 방을 바라보면서 내가 남편으로서 못한 점 이런 점들은 이제 밝힌 것에 대해서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고 있습니다. 저 박성엽 변호사가 이번 말고 회자가 됐던 게 이현정 의원님. 네. 그 청문회 때 카톡으로 조윤선 전 장관 조언도 했었잖아요. 그렇죠. 원래 이제 이 박성엽 변호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법대 출신이고 조윤선 전 장관은 이제 외교학과 출신입니다. 근데 이제 1학년 때 이제 그 도서관에서 만나서 사실 하다가 이제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그렇죠. 만난 거죠. 그래서 박성엽 변호사 권유로 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사법고시를 보게 됐어요. 그래서 1차 시험에 붙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차, 3차 시험에 합격을 해서 둘 다 사실은 이제 바로 뭐 검사의 길이나 이를 가지 않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조윤선 전 장관은 이제 그 시티은행 부행장이라든지 이쪽으로 가서 이제 바로 18대 때인가요? 그때 이제 이회창 전 총재의 어떤 권유로 해서 정계에 입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성엽 변호사는 꾸준히 이제 김앤장에서 해왔는데 아마 지난번 이제 청문회 때 같은 경우도 이제 박성엽 변호사가 그 진술관에서 이제 카톡을 해서 계속 이제 조언해주는 이제 그런 관계였습니다. 지금 구치소 같은 경우는 변호인은 사실 하루 종일 면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거의 매일 이제 면회를 간다고 합니다. 그만큼 조윤선 전 장관이 이제 그 구치소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남편인 박 변호사가 이제 가서 상당히 좀 달래주기도 하고 해서 상당히 이제 의존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. 예. 그런데 백 변호사님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법조 취재를 좀 하다 보면 최후 변론은 딱 두 가지로 나뉘었던 것 같아요. 완전히 인정을 해서 잘못을 뉘우친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끝까지 논리적으로 아니다라고 근거를 제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건 마치 부인에게 쓴 편지를 읽는 듯 했는데 이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여기에는 최후 진술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보면 지금 이 부분만 부각이 돼서 그런데 무죄 취지의 주장도 합니다. 근데 다만 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공판 과정이 굉장히 길었잖아요. 그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 대응은 이미 다 어느 정도 했고 여기서는 개괄적으로 지금 증거도 많이 왜곡돼 있고 그리고 진술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 마녀 재판식으로 유죄 판결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 감성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 감성적인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? 통상적으로 양형 단계에서 따지는 거거든요. 지금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 블랙리스트라는 거 굉장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한 범죄였지만 직권남용 혐의 가지고 저는 6년 구형하는 거 거의 본 적 없어요. 그러니까 특검이 저번에 이대 학사 비리도 그렇고 이번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구형을 굉장히 세게 합니다. 그렇죠. 이거는 국민들의 그런 어찌 보면 법 감정을 담아서 어찌 보면 구형을 하는 건데 나중에 양형 단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참작이 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투트랙으로 무죄 취지의 주장과 함께 감성적인 부분까지 같이 주장하는 것. 뭐 저는 변론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. 또 하나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한번 준비했어요. 사실 아까 얘기했던 감정 호소 전략 말고도 이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은 아내의 결백을 주장하게 됐습니다. 음성 대역 목소리 하나 더 들어보시죠. 진실을 위한 많은 진술이나 증거는 하나같이 왜곡되고 있고 살아남기 위해 진술을 바꾸는 관련자들이 있습니다. 이런 장애를 뚫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는 건 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
제 운명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늘의 뜻이라면 어떤 결정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 결과는 하늘의 뜻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부정을 하고 있는데 양 박사님.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?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. 저는 도대체 그 오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. 구체적인 정언들이 나왔었고, 그 다음에 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그 기록들도 나왔었고, 그 다음에 안에서 실제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증인들이 나왔었는데 그들이 판이 바뀌고 자신들이 불리할까봐 증언을 한다?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그 수천 명의 피해자, 언론사를 포함해서 수천 명의 피해자가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블랙리스트입니다. 예. 참 그 가슴 아픈 부부 사연이고 가슴 아픈 남편의 애달픈 이야기지만 저의 운명을 제가 결정하지 못하고 하늘에 맡겨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요. 이 부부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0.1%의 그 상위권 클래스로서 살아왔던 이 부부들에게는 처음 겪는 하나의 작은 시련일 수도 있겠지만 그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또는 5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겪었던 그 엄청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과 한마디 없을까요? 그 사과가 전제된 자신들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더라면 많은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분노를 좀 덜 할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저질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그리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수천 명, 수만 명의 블랙리스트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과나 안타까움 한번 표시하지 않았던 저 부부를 향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따뜻한 눈빛을 바라보고 애틋한 사랑의 사연이라고 인정해 줄까요? 권력을 잡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. 그리고 그 권력을 잡았었을 때 항상 신중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스스로가 알면서 저질렀던 확신범들이 지금 조윤선 전 장관이고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고 있고 목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네티즌들 반응 굉장히 안 좋은데 현재 박성엽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조윤선 전 장관이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.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조사하다 보니 조윤선은 아닌가 한 얘기까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조윤선 전 장관의 역할이 쉽게 말해서 검찰이 특검이 구형을 6년이나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블랙리스트라는 게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행동이고 저는 정말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게 직권남용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김기춘 시장도 계속 주장하잖아요. 법리적으로 또 다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고 얘기를 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게 법정에서는 전략적으로 하기 좀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 감성에 관련 호소하는 전략에다가 조윤선 장관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것, 마지막으로 블랙리스트 자체가 형사법적으로 범죄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정에서는 좀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. 정부에서요. 장관의 재가를 받지 않는 어떠한 행위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장관은 결제 라인에 있는 핵심적인 그 사람이거든요. 그렇다면 청와대에 오다가 떨어졌고 문화부에서 실무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 장관이 여기서 개입을 하지 않았다? 나 모른다? 그 다음에 나의 역할은 작았다? 이 이야기 자체가 상식적으로 그 정부의 행정부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도의적 책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. 정치적 책임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.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. 일단 조윤선 전 장관의 남편의 구구절절한 최후 변론 얘기까지 저희가 음성 대역을 한번 들어봤는데 백성원 변호사님. 네. 김기춘 전 실장 7년, 조윤선 전 장관 6년.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은 이것 관련해서 검찰이 어느 정도 구형할지도 관심입니다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하나로 다 몰아놨잖아요.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에 기소돼서 한 18가지 혐의 중에 블랙리스트 공범 부분도 들어있는데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관심사인 게 박 전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사건들의 선고는 대부분 다 미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진행을 합니다. 이건 진행이 되면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게 이 안에서 판결문에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 공범이 사실상 드러나 버리는 거고 예.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몇 년 구형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8가지 혐의 중에 이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구형량에 포함될 이것도 충분히 포함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만약에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 실장 기타 정관주 차관 등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
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리기 많이 받습니다. 조윤선 전 장관 남편과 블랙리스트 관련 얘기를 해봤습니다.